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오늘 그 수학 특집편, 오늘은 이제 그 5번째 시간이 됐네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네요. 이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의 한 수학자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또 먼저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문제의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외나무 다리를 각각 1분, 2분, 5분, 10분 이렇게 이제 걸려서 건너갈 수 있는 여행객 4명이 후레쉬 하나로 최대 2명씩 짝지어 다리를 건널 때 4명 모두 건너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얼마인가? 가 이제 지난주에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문제의 답은 1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건너기 위한 방법이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제가 문제로 내드렸죠. 일단 후레쉬가 있어야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번 후레쉬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제 편의상 여행객 4명의 이름을 그 다리를 건너는 시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분과 2분이 건넙니다. 그 다음에 1분이 혼자 돌아옵니다. 다음엔 돌아온 1분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5분과 10분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건너가 있던 2분이 돌아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1분과 함께 건너갑니다. 이게 답이죠. 이 걸리는 시간을 다 더해보면 처음 1분과 2분, 그러니까 이제 2분이 맥스 값이니까 이제 2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1분이 돌아오면서 1분 애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분과 10분 걸렸으니까 거기서 큰 값 10분이 되고, 그리고 미리 건너갔던 2분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또 이제 2분 또 걸리고, 그리고 1분과 함께 또 건너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하면 17분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이제 애매했던 분들이라고 하셔도 17분이라는 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해보면 그 대부분 이제 답을 알아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문제를 내드린 것은 사실은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일종의 방법론 혹은 마음의 자세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를 제가 내드린 겁니다. 이번 문제야 사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것저것 갖다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쑤셔 놓고 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소만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번 문제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2명이 건널 때의 시간은 느린 사람의 기준으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면 동행하는 2명 중에 속도가 빠른 사람의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시간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최단 시간에 건너기 위해서는 일단 5분이나 10분이 건너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죠. 결국 이제 5분과 10분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찾은 핵심 요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동행하는 사람 2명 중에서 1명의 시간은 무시된다 라는 이제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10분이 넘어갈 때 반드시 5분이 동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넘어간 5분과 10분은 다시 돌아오면 안 되죠. 결국 이제 해답의 키는 5분과 10분을 동행시켜서 넘겨야 되는데, 이 5분과 10분 중에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리 1분과 2분을 넘겨서 5분과 10분이 넘어왔을 때 후레쉬를 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정의하고 난 후에 이후의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답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건너간 이제 1분과 2분 중에서 누가 먼저 돌아오는가,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어차피 남은 사람이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사람이 역시 이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온 둘은 다시 이제 또 함께 건너가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사실 이제 처음에 누가 돌아오던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뭐 사실 별이 차이가 아니라 아예 차이가 없죠. 그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길러지는 능력은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 분석력, 그리고 이제 모델링,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연구 능력이 이제 그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분석력은 방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현상을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수치화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말하죠. 즉 이제 서술된 내용을 수식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합해서 결국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수학 문제를 이제 공식에 따라서 풀이를 적다 보면 이거 뭐 사실 하기 싫어도 저절로 배우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능력이란 뭐냐? 이제껏 알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트라이하고 도전하고 이런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국사 뭐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배우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뭐 그냥 당연히 틀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까지만 배운 아이에게 야, 병자호란이 몇 년도에 발생했지? 라고 물으면 그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아이는 스스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제 수학 문제는 직관적으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설사 모르는 문제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빡빡 긁어 모아서 총동원을 하면 이게 뭐 조금 뭐 느리거나 뭐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게 또 수학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 뭐 다 잊어먹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유추를 해 나가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까지 이제 답까지는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게 아마도 수학이라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능력, 이 분석력, 모델링, 의사소통, 그리고 연구 능력, 이것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왜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에피소드가 이제 거듭될수록 문제풀이 하다가 시간을 다 자꾸 써버리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수학이니까 그렇죠. 어떤 뛰어난 천재 수학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뭐 사실은 이 수학 그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그리스의 그 한 수학자는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이제 기원전 300여 년경의 인물로서 그리스의 이제 수학자이죠. 유클리드는 영어식 표현이고 사실 이제 그리스어로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이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에 그 13권으로 이루어진 엘레멘트, 우리말로는 이제 원래 이제 원소라는 말로도 많이 해석이 되는데 뭐 원론 이런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서를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유클리드는 5개의 공리로부터 465개나 되는 이제 명제들을 하나씩 이제 증명을 해냅니다. 여기서 유클리드가 정리한 명제 모두가 유클리드가 이제 직접 고안해낸 것은 아니고 각각 그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그런 증명들을 일관된 어떤 논리 체계로 엮어서 하나의 그 완전한 기하 체계를 이룬 것이 유클리드만의 어떤 고유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이거야말로 이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한 이 유클리드의 증명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제시한 정다각형에 대한 정리도
사실 이제 유클리드 원론 맨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정리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때까지의 수학을 완전히 집대성했다라고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클리드의 증명은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고 또 명확하고 이래가지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근대 수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클리드의 원론은 그 자체로서 어떤 기하학의 교과서로서 이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유클리드의 원론을 살펴보면 기하학 위주로 이제 증명이 전개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지난 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시대의 숫자는 사실 이제 간단한 계산도 이제 쉽게 할 수 없을 정도 이제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방정식 같은 것도 그림을 그려갖고 면적과 둘레, 부피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바로 기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유클리드의 원론을 이제 읽다 보면 간단한 수식의 어떤 2차 전개까지도 도형의 넓이로 바꾸어 갖고 증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자하고 컴파스만으로 다양한 도형을 작도하는 것이 이제 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직각을 긋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같은 게 뭐 이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이 내용 역시 유클리드의 이제 원론에 자세한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연구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도법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가르쳐서 그리스의 3대 작도 불가 문제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이거 이제 그림 없이 알려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가장 먼저 임의의 각을 3등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적육면체에 대해서 2배의 부피를 가지는 정육면체를 그려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원과 똑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 3대 작도 불가 문제들입니다. 어렵죠.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두 현대에 이르러서 자와 컴파스만으로는 작도할 수 없음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원주율 파이를 계산해야 하는 문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주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계산식으로도 사실 풀어낼 수 없는 초월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제 원주율을 계산해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원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원과 동일한 정사각형을 정확히 작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이제 3대 작도 불가 문제를 이제 풀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이미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증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또한 어떤 학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사실상 이제 뭐 거듭떠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기하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붙여졌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은 영어로는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이렇게 측량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한자로 기하라고 쓰는데, 이 문자를 살펴보면 각각 이제 어찌기 하고 어찌하 자가 이렇게 됩니다. 문자 이제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뭐 어찌라는 뜻인데, 이거 좀 뭐 어찌하라는 얘기인지 애매하죠. 근데 사실 그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원래 지오메트리가 이제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 한자가 지오메트리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이제 발음 소리만 갖다 붙인 게 이제 기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하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지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 지오메트리의 앞글자인 그 지오를 음역한 셈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불란서로 번역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그 오아들에서 이제 제가 유클리드의 증명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 이제 골 때리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이 유클리드가 증명이 시작된 그 근원이 되는 그 공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리들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리라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아니 뭐 증명할 수 없는 일종의 어떤 가정, 뭐 정해진 거, 뭐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공리는 이제 다른 말로 공준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유클리드가 465개의 증명을 위해서 맨 처음 기본적으로 세운 공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임의의 선분을 양 끝을 무한히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점을 중심으로 임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여기까지 이제 네 개의 공리는 뭐 명확하죠. 근데 뭐 이런 걸 다 이따위 거를 다 뭐 정의를 했나 싶을 정도로 명확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공리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개와는 다르게 약간 조금 복잡한데 뭐 이렇습니다. 임의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하는 네 각의 합이 두 직각의, 그러니까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작을 때 두 직선을 계속 연장을 하면 그 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하게 된다. 금방 이해하기가, 이 그림을 그리면 좀 나은데 어쨌든 이제 금방 이해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공리는 딱 사실 풀어보면 평행선 공준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평행한 두 직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위에서 한 얘기는 평행하지 않으면 이 각이 이제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만나게 교차하게 된다. 뭐 그 말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공리는 이제 다른 공리와 비교를 해서 문장도 일단 길죠. 그리고 이제 표현도 좀 약간 아리까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앞에 네 개의 공리로부터 다섯 번째 공리를 증명해버리면 간단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공을 다 못하죠. 하지만 이 다섯 번째 공리를 연구한 끝에 1800년대에 이르러서 이 다섯 번째 공리를 다른 걸로 교체할 경우에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하게 된 시점이 된 거죠. 이걸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건데, 평면 위에서는 사실 뭐 평행선은 아무리 연장을 한다고 해도 절대 만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원구, 그러니까 지구처럼 원구라면 어떨까요? 원구 위에 두 개의 평행선은 두 번 교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적도 근처에서 두 개의 평행한 경도선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북극과 남극 한 번씩 교차하게 되죠. 즉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이 공리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클리드의 다섯 번째 공리,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를 평행선은 두 번 만난다로 바꾸면 그 공간은 평면에서 원구로 바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원래 이제 공리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정 공리로부터 도출된 모든 증명들은 처음 그 가정한 공리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원구라는 공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리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하 모델이 새롭게 증명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은 결국 이제 새로운 공간의 개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리만 기하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리만 기하학에서는 이제 곡률이 있는 3차원 공간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리만 기하학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가 이제 근대과학자 특집에서 아인슈타인 편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중력이란 공간을 휘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휘어지는 공간을 계산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리만 기하학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전부터 이제 수많은 천재들이 이 유클리드의 원론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논리의 명확함과 그리고 이제 엄정함에 이제 감동을 먹어서 수학에 이제 뛰어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사실 이제 원론의 완역본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쉽게 해설한 해설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죠. 한 번쯤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기하학으로 머리를 싸매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한두 마디 들려줄 그런 이야기거리를 아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달력에 관한 재밌는 상식 하나를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루 통용되는 달력은 우리가 이제 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원전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생일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1월 1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일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석이라는 기준은 처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었죠. 석이가 처음 쓰이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약 6세기경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의 건국일을 이제 기원으로 하는 그런 이제 달력이 사용되었고, 그러던 것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기원으로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황의 지시로 새로운 달력을 이제 설계한 사람이 바로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수도사였는데, 이 디오니시우스는 예수님의 생년월일을 1년 1월 1일로 하려고 이제 막 했죠. 근데 이제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기념하던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세기 동안 이걸 계속 써왔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들의 습관을 그때 이제 바꾸기가 사실은 이제 어려웠겠죠.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는 에이 뭐 어차피 6일만 지나면 새해도 되겠다 해서 그냥 생일은 그대로 놔둔 채로 생년 기준만 이제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일은 서기로 따지면 1년 1월 1일보다 6일 빠른 12월 25일인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서기 1년, 바로 이제 이전 해는 과연 몇 년이 될까요? 빵년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기원전 1년이 됩니다. 달력에는 이제 뻥이가 아니죠. 달력에는 이제 빵이라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빵월 빵일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달력을 처음 만들 때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아직 발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기 1년보다 1년 빠른 해는 기원전 1년이 되고 빵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 사실은 기원전 1년 12월 25일이라는 사실이죠. 재밌으신가요? 재미없나?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재미있을지 골치가 아플지는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하나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드릴 문제는 확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보시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이 또 나름 또 될 만한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문제를 이제 쫙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단계에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작위로 섞여 있는 상자들 중에서 상품이 있는 상자를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거였는데, 여러분 앞에 모두 3개의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의 상자 중에서 단 하나의 상자에만 이제 상품이 들어있고 나머지 2개는 그냥 꽝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3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진행자가 씩 웃으면서 남은 2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깝니다. 그러면서 이거 꽝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2개 남았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 그냥 하실래요? 바꾸실래요? 하고 먼저 물어본 거죠. 아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TV에서도 가끔 많이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진행자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죠. 이제 확실히 꽝인 하나를 진행자가 깠으니까 바로 그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다른 상자로 선택을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처음 골랐던 상자를 계속 그냥 나 이거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바꾸나 안 바꾸나 뭐 큰 차이가 없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